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2024년 기준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한국 여권은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여권 하나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선택받았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특히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들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애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특권을 받았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과거 우리를 무시하던 중국이 이제는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권의 위상이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합니다. 한국 여권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의 여권 순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세계 2위까지 올랐었죠. 현재는 싱가포르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 BTS와 블랙핑크의 세계적 성공,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강력한 여권 파워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어마무시한 여권 파워에 한명문대 여대생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샬럿 윌슨이에요. 최근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가을 우리 학교 국제교류처에서 특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아시아 교차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학기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다른 한 학기는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사실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 원래 파리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피터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이 제 전공인 경제학 관점에서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특히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신청서를 쓰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고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영국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도 많았어요.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 불편한 생활환경, 언어 장벽. 특히 한국은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실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아무도 잘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본도 고려했었어요. 막연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들이 자주 소개되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국제교류처에서 만난 선배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추천하더라고요. 샬럿, 난 작년에 도쿄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간 친구들이 더 좋은 경험을 했더라고. 특히 젊은 분위기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서울이 더 매력적일 거야. 이런 조언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중국 베이징 대만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왕 아시아까지 가는 거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피터 교수님이 제 신청서를 검토하시면서 특히 중국을 첫 학기로 선택한 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근데 한국이 괜찮을지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때론 가장 큰 발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진짜 바빠졌어요.
비자 신청하고 예방접종하고 보험까지. 특히 중국어랑 한국어 기초는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영어랑은 완전 다른 언어 체계라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다들 제가 미쳤대요.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왜 하필 아시아로 가냐고.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런던에서 자란 제가 아시아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셨죠. 룸메이트는 매일 파리나 베를린으로 가라고 했었어요. 옥스포드에서 열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아시아 친구들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지민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지민이는 첫날부터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고는 밤새도록 한국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들었는데 갈수록 정말 흥미로워졌어요. 샬럿, 우리나라는 밤에도 완전 안전해.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길 걸어도 전혀 문제 없어. 게다가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빵빵하고 현금 없어도 휴대폰으로 다 해결돼.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영국에서도 힘든 일들을 작은 아시아 국가가 해냈다니. 좀 과장된 얘기인가 했죠. 근데 지민이가 보여준 영상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였거든요. 다음 날은 일본 도쿄대에서 온 사쿠라를 만났어요.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친구였는데 음식 얘기만 나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특히 일본의 라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나중에 일본에 오면 꼭 진짜 라멘 맛집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죠. 중국 베이징대의 메이링은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중국 전통차에 대해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매일 다른 차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시음시켜줬어요. 베이징에서 만나면 진짜 중국 차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죠. 4명이서 모여 앉아 각자 나라 음식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건 한국 음식이었어요. 지민이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영상 속 음식들은 하나같이 신기했거든요. 떡볶이, 삼겹살, 비빔밥. 처음에는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했는데 영상만 봐도 침이 고였어요. 지민이는 제가 한국에 가면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다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특별 세미나였어요. 각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을 비교하는 수업이었는데 특히 한국의 발전 사례가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요즘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나라라니. 영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특별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죠. 특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받아든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1년이나 아시아에서 지내야 한다니 두렵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중국에서 6개월, 그리고 한국에서 6개월. 큰 캐리어 하나에 제 삶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가방을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베이징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고 서울은 또 어떨지. 계절마다 필요한 옷가지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죠. 두꺼운 패딩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부피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결국 엄마가 거기 가서 사면 되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특히 학업 관련 걱정이 제일 컸어요. 옥스포드에서도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중국어나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영어 강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게다가 영국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대학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옷가지보다 더 많이 챙긴 게 영국 음식이었어요. 요크셔 티백은 기본이고 마마이트까지 가방 한 구석을 가득 채웠죠. 현지 음식을 못 먹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과자까지 잔뜩 챙겼거든요. 출국 전날 가족들이랑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17살인 동생 소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언니, 진짜 가는 거야? 너무 멀잖아. 평소에는 저랑 맨날 티격태격하던 동생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빠는 특히 중국에서의 안전을 걱정하셨어요. BBC에서 중국 관련 안 좋은 뉴스만 보셔서 그런지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택시는 조심하라며 걱정이 끝도 없으셨어요. 재미있는 건 한국은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더니 한국은 안전해 보인다면서 말이죠. 마지막 밤 제 방 침대에 누워서 SNS를 뒤적거렸어요. 베이징과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죠. 옥스포드의 중세 건물들과는 너무 다른 현대적인 건물들, 과연 저기서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나중에는 영국으로 돌아가기가 아쉬울 만큼 아시아의 생활이 좋아질 줄은요. 특히 한국의 편리한 생활과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웃음만 나왔어요. 걱정을 뒤로 한 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무뚝뚝한 태도는 물론이고 영어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죠. 간신히 손짓 발짓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느라 힘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베이징 대학교로 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뿌연 하늘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알고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부르더라고요. 다행히 메이링이 알려준 대로 디디 중국의 우버 같은 앱로 예약한 택시라 바가지는 면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룸메이트와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됐더라고요. 욕실 수압은 약하고 온수는 특정 시간에만 나오고 심지어 난방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어해서 춥다고 느낄 때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것도 경험이겠거니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단연 인터넷이었어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평소에 당연하게 쓰던 앱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VPN을 설치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수업 자료 찾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부모님과 영상통화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대신 중국의 웨이보나 위챗을 써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수업 첫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정해진 답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 다른 학생들도 질문이나 토론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의견을 내봤다가 교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죠. 옥스포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도 메이링 덕분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중국의 다른 면도 보게 됐거든요. 특히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마라탕, 양꼬치, 훠궈. 처음에는 너무 맵고 기름져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즐기게 됐죠. 길거리 음식들도 독특하고 재미있었어요. 특히 양대창이나 향신료 가득한 요리들은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들이 더 눈에 띄었어요. 밤거리는 어두컴컴하고 여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어요.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줄서기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한 번은 지하철에서 누가 제 가방을 세게 밀쳤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면 적응이 안 됐어요. 최첨단 기술과 후진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게 신기했어요. 알리페이로 모든 걸 결제할 수 있고 배달은 어디든 가능한데 기본적인 공중도덕이나 위생관념은 많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식당에 가도 테이블은 더럽고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민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 좋다면서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깔끔한 가게 내부와 다양한 상품들. 중국의 편의점이 떠올라서 한숨이 나왔죠. 여기는 유통기한도 제대로 표시 안 된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일본 도쿄에 있는 사쿠라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서울이 도쿄보다 더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대단했어요. 모바일 결제도 발달했고 배달 시스템도 편리했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시민의식? 안전? 신뢰? 제가 기대했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거대한 쇼핑몰과 화려한 네온 사인 뒤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생활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정전이 되는 일도 잦고 수업도 여전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더 궁금해졌었어요. 지민이가 보내준 사진들 속 서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 늦은 밤에도 환한 도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나 길거리 음식, 새벽까지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중국 생활보다 한국 생활을 할 날이 더 기다려졌었답니다. 베이징에서의 6개월이 끝나고 서울로 향하던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탓인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설렘은 착륙과 동시에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문화 충격이었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이 복잡하고 어수선했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입국장에서부터 달랐어요. 베이징에서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10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공항 직원들도 모두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친절하기까지 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공항철도를 탔는데 베이징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한 객실은 기본이고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서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갈 수 있었죠. 베이징에서는 지하철에서 통화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줬는데 서울에서는 다들 각자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지켜주더라고요. 지하철 환승도 신세계였어요. 베이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복잡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서울은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이었고 곳곳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화장실을 찾기도 힘들고 있어도 사용하기 꺼려졌는데 서울의 지하철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만큼 깨끗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매너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사람들이 길에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흔했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을 자발적으로 비워두더라고요.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었는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한다더라고요. 음식점도 확실히 달랐어요. 베이징의 식당들은 맛은 있었지만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곳이 많았는데 서울의 식당들은 주방이 거의 다 오픈 키친이었고 위생 상태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들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었죠.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음식점 리뷰 시스템이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실시간으로 손님들의 평가를 볼 수 있어서 안심하고 맛집을 찾을 수 있었죠.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베이징에서도 모바일 결제를 많이 썼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진보적이었어요. 은행 계좌 개설도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었고 민원 서류 발급도 무인기계로 해결됐어요. 심지어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까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베이징에서도 배달은 발달했지만 물건을 받으려면 항상 기숙사 앞에서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서울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어서 24시간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베이징의 편의점은 정말 편의점일 뿐이었는데 서울의 편의점은 마치 작은 종합 서비스 센터 같았어요. 공과금 납부, 택배, 식사, 프린트. 심지어 민원 서류 발급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교통카드 시스템도 완전 달랐어요. 베이징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카드가 따로였는데 서울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결제할 수 있었죠. 버스 시스템은 더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야버스까지 있어서 늦게 공부하고 돌아갈 때도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밤 문화도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베이징은 저녁 9시만 되어도 거리가 한산해지고 지하철도 끊겼는데 서울은 밤 12시가 넘어도 여전히 활기찼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카페, 편의점은 기본이고 새벽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긴급 전화도 많아서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공공 서비스도 완전히 달랐어요. 베이징에서는 관공서에 가면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러 갔을 때도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니까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불편함을 참아야 했다면 서울에서는 편리함을 즐길 수 있었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준이더라고요.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의 이런 시스템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가끔 베이징에 있는 메이링이랑 연락하면서 서울 생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중국이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왜 사람들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특히 카페 문화는 정말 대단했어요. 베이징에도 스타벅스 같은 카페들이 많았지만 서울의 카페는 완전히 달랐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골목마다 있는 예쁜 카페들은 각자의 독특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고요. 한 번은 지민이가 한강 근처의 루프톱 카페에 데려갔는데 도시 전경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술자리 문화도 특별했어요.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보는 정이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각자 먹고 싶은 걸 따로 주문했는데 한국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술도 서로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새로웠어요. 특히 건배사라는 문화는 처음 접했을 때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위하여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수업 방식도 많이 달랐어요. 베이징 대학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는 토론과 발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이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주말엔 지민이가 여러 곳을 데려가줬어요. 고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구경하기도 했죠. 베이징의 자금성도 웅장했지만 경복궁의 아름다움은 또 달랐어요. 특히 고궁 한복 체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찍은 사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인기글이 됐더라고요. 한국의 피부관리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에서도 화장품 가게는 많았지만 한국의 뷰티 산업은 차원이 달랐죠. 이니스프리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제품을 추천해주고 무료 샘플도 듬뿍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스크팩이라는 걸 써봤는데 이제는 저도 매일 밤 마스크팩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됐어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달랐어요. 베이징에서는 일회용품을 마구 쓰는 게 당연했는데 서울에서는 카페에서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분리수거도 정말 철저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분리수거 규칙이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지민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에게 서울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요즘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라서 그런지 친구들이 자주 연락해서 한국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서의 5개월이 지나고 일본인 친구 사쿠라, 중국인 친구 메이링, 그리고 한국인 지민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졸업 전 마지막 여행이자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파리, 베를린, 로마를 돌아보는 2주간의 여정이었죠. 그런데 이 여행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영국 여권을 들고 자신만만했죠.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여권의 영향력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섰던 지민이가 먼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민이는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끝냈어요. 반면에 저는 일반 심사대에서 여러 질문을 받아야 했죠. 메이링은 더 힘들었어요.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심사관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비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프랑스 체류 일정과 숙소 예약 내역까지 모두 검사했어요. 베를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지민이는 마치 이웃 시민처럼 빠르게 입국했고 사쿠라도 일본 여권으로 별 문제 없이 통과했죠.
하지만 메이링은 또다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면서 아, 한국이요? 저희 딸이 K-파프를 정말 좋아해요. 라며 미소 짓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지민이의 여권을 보더니 삼성과 현대의 나라에서 오셨네요. 저희 집도 모두 한국 제품을 쓰고 있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선진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행하면서 유럽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더 자주 느꼈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였죠. 직원이 우리 넷의 대화를 듣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지민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기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하더라고요. 베를린의 한 테크놀로지 박물관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디지털 전환 사례가 주요 전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을 보면서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지민이의 삼성 스마트폰을 본 웨이터가 다가와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현대자동차 이탈리아 지사에서 일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업무 문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여행 중에 메이링이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중국이 경제 규모는 크지만 한국처럼 세계인의 신뢰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 사실 베이징에서 생활할 때는 중국의 경제력과 규모에 압도당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숙소에서 넷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쿠라는 일본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했고 메이링은 중국이 한국의 시민의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파리의 한 스타트업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표자가 우리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지민이의 얼굴에 떠오른 자부심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왜 그동안 한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가 돼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피터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때론 가장 큰 발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단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닌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나라였으니까요. 이제는 졸업 후 진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제 결심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확신해요. 옥스포드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인턴십에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지민이도 도와주기로 했고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직장인이 되어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K-팝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브루노 마스도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겨내지 못했던 기록을 바로 한 명의 아시안 여성이 달성했습니다. 놀랍게도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8위에 올랐고 영국 차트에서는 무려 2위까지 차지하면서 서구 음악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뮤직비디오가 단 11일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단 한 곡으로 미국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빌보드는 물론이고 타임즈까지 앞다투어 그를 조명했습니다. 당시에는 CNN, ABC, MBC 같은 미국의 모든 메이저 방송사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어 왈도프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지 그 신기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욕 상류층 출신으로 예일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이 꽤나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류층 출신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모에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클래식과 재즈만을 들으며 그게 교양 있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뉴욕의 유명 공연기획사 스포트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 취직했어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의 미국 투어 공연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트로트가 뭐지? 하고 의아했거든요. 전 늘 클래식이나 재즈, 팝 같은 음악만 들었지 트로트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프로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트로트에 대해 리서치도 하고 나훈아 씨의 음악도 찾아 들어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촌스럽고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음악을 왜 듣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리허설 날 전 늘 그랬듯이 샤넬 정장을 빼입고 갔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리허설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였는데 가사는 하나도 몰랐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 멜로디의 애절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늘 듣던 서양 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님과 함께라는 노래예요.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이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나중에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더욱 감동이더라고요. 이때 저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처음 깨닫게 되어서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나훈아 씨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트로트 얘기를 해댔죠. 여러분 트로트 들어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BLAI야, 너 왜 갑자기 그런 촌스러운 음악을 듣고 다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사무실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얼거리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영탁의 찐이야는 사무실의 인기곡이 됐죠. 주말에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K-타운에 가봤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거기서 나훈아 씨 앨범이랑 다른 트로트 음반들도 샀어요. 영탁, 임영웅, 송가인 등 이름도 생소한 가수들이었지만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에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야.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어. 트로트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랑, 이별, 그리움, 보편적인 감정들이 한국만의 정서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 트로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강의도 듣고 있죠. 주말마다 K-타운에 가서 새로운 음반을 사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최근에는 임영웅 씨의 히어로 앨범을 구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노래는 제 인생의 주제가가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트로트 공연을 보고 싶고 떼창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전 트로트를 통해 제 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더 겸손해졌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트로트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배신자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트로트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CEO께서 저를 불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BLAI야, 당신이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소. 우리가 새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는데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좋겠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트로트 사랑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이야.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K-타운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수업을 들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하지만 트로트 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BLAI야 씨, 혹시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모두 노래방에 데려가 주셨어요. 노래방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님과 함께를 불렀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래가 끝나자 반 친구들이 다들 박수를 쳐줬어요. 와, BLAI야. 생각보다 한국어 발음이 좋은데요? 라고 칭찬해주는 친구도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에 가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일석이조였죠. 특히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니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회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니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협상도 잘 진행됐고 계약도 무사히 성사됐어요. 이 성과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진급도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됐죠. 일이 늘어나서 바빠졌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씨가 미국 투어를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회사가 그 공연을 담당하게 됐대요. 이건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1년 전만 해도 트로트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트로트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임영웅 씨의 미국 투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총괄 책임자로 일하게 됐거든요. 부담감도 컸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임영웅 씨의 모든 노래를 섭렵하는 거였어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의 노래를 들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하나하나가 다 명곡이더라고요. 특히 히어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트로트에 빠져있는데 다른 미국인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트로트라는 음악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K-팝을 아는 젊은이들 중에는 트로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트로트는 아직 미국에서 생소한 장르지만 분명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트로트 100일 한국의 소울을 만나다라는 온라인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에서는 트로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곡들, 그리고 현재 트로트 신을 이끌고 있는 가수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임영웅 씨의 음악을 중심으로 트로트의 현대적 변화와 매력을 강조했죠. 소셜미디어에 15초짜리 트로트 챌린지 영상도 올렸는데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층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공연 준비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미국 관객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떼창이에요.
한국 콘서트의 떼창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공연 전에 임영웅 씨의 대표곡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관객들에게 나눠주고 간단한 떼창 교육 영상도 만들었죠. SNS를 통해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심지어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트로트를 불러보기도 했어요. 방송 진행자가 제 노래를 듣고 이게 바로 한국의 컨트리 뮤직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꽤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티켓 판매율이 급증했어요.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K-팝을 잇는 새로운 한류 K-스트라트의 등장이라는 기사도 났어요.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해서 팬들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복을 입고 온 팬들, 한글로 응원 피켓을 든 팬들, 심지어 영웅시대라고 쓴 티셔츠를 입은 팬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함께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나도 젊었을 때 프랭크 시나트라 콘서트 다녔다고. 이제는 임영웅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임영웅 씨가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의 환호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하나 둘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특히 다시 만난 세계 무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자 객석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서 함께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트로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공연 중간에 잠깐 객석으로 내려가 팬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어요. 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어요. 내일부터 한국어 배우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중년 신사는 이 음악을 들으니 젊었을 때 들었던 올드팝이 생각나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연의 성공 덕분에 저희 회사는 더 많은 한국 가수들의 미국 공연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류 콘텐츠 사업부의 책임자로 승진하게 됐죠. 이제 제 일은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뉴욕에서 주최한 트로트 앤드 한국문화 페스티벌 때 있었던 일이에요. 8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함께 왔는데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평소에는 대화가 잘 안 통했는데 트로트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트로트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걸 실감했죠. 트로트의 치유 효과도 대단해요. 제가 아는 퇴역 군인 존 씨는 PTSD로 힘들어하셨는데 우연히 들은 장윤정의 꽃이라는 노래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가사는 이해 못해도 그 감성이 마음에 와닿았다나 봐요. 지금은 트로트를 들으면서 정신 건강을 관리하신다고 해요. 음악의 힘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걸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트로트가 한몫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연례 행사에서 각 나라 직원들이 자국의 전통 노래를 선보이는 코너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막걸리 한 잔을 불렀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 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죠. 심지어 회사 내 한국어 학습 동아리도 생겼답니다.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 못해요. 트로트 열풍 이후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특히 미스터 트롯 출연진의 고향을 방문하는 트로트 성지순례 여행 상품이 인기랍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트로트가 기여하고 있는 거죠. 저도 다음 한국 방문 때는 꼭 가보려고 해요. 트로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데도 한몫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최근 한국 기업과 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트로트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에서도 트로트가 윤활유 역할을 한 거죠. 교육 분야의 변화도 흥미로워요.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계문화의 날 행사에 트로트를 소개했더니 아이들의 호응이 엄청났대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트로트가 문화 교육의 새로운 도구가 된 거죠.
건강과 웰빙 측면에서도 트로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트로트 댄스 피트니스 클래스가 인기래요. 저도 한번 체험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운동한다는 느낌도 있게 돼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미디어 산업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트로트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대요. 저는 요즘 뽕숭아학당을 즐겨보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로트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뉴욕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음악 치료 시간에 트로트를 틀었더니 평소 무반응이던 한국계 할머니께서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래요. 음악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트로트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요즘 저는 출근길에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퇴근길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어요. 이 노래들이 제게 주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들을 들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부모님께 트로트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 팬이 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진또배기를 부르시면서 엄마를 향해 윙크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K트롯 체험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고향인 전라도로 가서 진짜 트로트의 고향을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근 저는 한국 출장 겸 여행을 하러 드디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임영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였거든요. 마치 한국이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죠.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한국 이라고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지만 전 너무 신이 나서 개의치 않았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근처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노점상 아주머니께서 이쁘니 여기 와봐 하고 부르시더니 떡볶이를 건네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한 입 먹자마자 반해버렸죠. 아주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우리 딸내미 같네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구운 꽃무늬의 분홍색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죠. 한복을 입으니 절로 풍경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았어요. 궁궐 안에서 우연히 전통 국악 공연을 보게 됐는데 그 소리가 어쩐지 트로트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친구가 소개해준 포장마차에 갔어요. 좁은 골목길,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소뚜껑 같은 테이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다 보니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정서구나 싶더라고요.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과 함께 약속했던 이날을 부르며 건배했을 때 정말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여행 3일째 저는 전라도 남원으로 향했어요. 트로트의 뿌리를 찾아서요.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춘향 테마파크로 갔죠. 거기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봤는데 그 구성진 소리가 트로트의 원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트로트 노래교실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노래교실을 구경했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끼어들어 노래를 부르고 말았어요.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절 둘러싸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한옥지붕 위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며 비 내리는 영동교를 흥얼거렸죠.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외국 아가씨가 우리 노래를 참 잘 부르네 하시며 절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포옹에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트로트 공연이었어요. 운 좋게도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임영웅 영탁 2,000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실제로 보니 눈물이 났어요. 특히 영웅시대의 떼창을 직접 경험하니 그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장의 활기, 궁궐의 위엄, 포장마차의 소박함, 노래교실의 정. 이 모든 것이 트로트 안에 녹아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2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며 코리어 또 만나요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한국에서 배운 트로트 노래를 들었어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이자 정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